아까는 부팅조차 안 되는데 8600으로 부팅이 됐고, 도나 한번 볼게요. TM5를 누르자마자 뻗을 수 있는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에러가 엄청나죠. 뻗었.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 불칸 보드로 950X3D2 모델을 잠깐 만져보면서 바이오스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직접적인 튜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어드밴스 모드 들어가서 오늘은 이 OC 옵션에서 여러모로 해볼 겁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역시 커브 옵티마이저겠죠. 어드밴스 CPU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AMD 오버클럭킹 옵션에 들어가면은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옵션이 있고, 여기 들어가면 이거를 어드밴스 옵션으로 바꾸면 여기 커브 옵티마이저라는 옵션이 생깁니다. 그럼 커브 옵티마이저 들어가서 이 항목을 올코어로 바꾸고 네거티브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어 볼 건데,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는 수치는 CPU의 수율에 따라 다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입력한 값이 여러분들 시스템에서도 될 거라 보시진 마시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찾아가는 방법을 제가 다른 AMD CPU 다룰 때 많이 얘기를 했어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CPU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보통 AMD CPU의 커브 옵티마이저 잡을 때 한 번에 높은 값을 바로 시도하시면은 부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경우에 CMOS 클리어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시도하실 때 일단 CMOS 클리어하는 방법을 숙지를 하고 시도를 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런 CMOS 클리어 같은 부팅이 안 되는 증상에 가게 되면은 여러모로 번거롭기 때문에 CMOS 클리어까지 가지 않고 커브 옵티마이저 값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제가 예전부터 밀고 있는 게, 수치를 5개씩 올려가면서 시네벤치 한 바퀴가 돌지 않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네거티브 5를 넣고 부팅 해봐요. 그리고 시네벤치를 돌려봐요. 시네벤치 한 바퀴가 돈다. 그러면 시네벤치 한 바퀴가 돈다는 게 시스템이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뭔가 부하투를 여러모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네벤치 한 번 돌 정도의 부하량을 이 시스템이 감수할 정도의 안정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정도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으로 커브 옵티마이저 값을 5개 정도 더 높여서 시도를 했을 때 최소한 부팅은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부팅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0을 넣고 부팅 시켰을 때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봐요. 근데 시네벤치가 돌다 죽는다 그러면 이 10이라는 값은 굉장히 불안정한 값이겠지만, 또 만약에 10에서 또 한 바퀴가 돌아간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이 시스템은 15까지 올려도 부팅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값을 올려가면서 시네벤치 한 바퀴가 아예 안 돌아가는 그런 지점을 찾고 나서, 거기서부터 다시 값을 깎아가면서 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동하는 최적화 값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을 제가 예전부터 제시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 번에 높은 수치를 넣게 되면 운이 좋으면 빨리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운이 나쁘면 아예 부팅조차 안 됩니다. 그렇다고 숫자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테스트하기에는 또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절충 안으로 시네벤치 한 바퀴 이상 돌아가는 기준으로 커브 옵티마이저 값을 5개 정도 조정하면 일단 부팅은 되더라 라는 저의 이런 경험에 의해서 이런 방법을 시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부터 시작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 커브 옵티마이저 10도 안 들어가는 CPU를 만져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990X3D2 모델이 어느 정도의 커브 옵티마이저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5개부터 시도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전에 좀 사전 테스트를 좀 해본다고 한 20까지도 부팅을 시켜봤기 때문에 요거부터 제가 한번 해보면서 20보다 높은 값은 안 넣어봤어요. 제가 이걸 안정성 테스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커브 옵티마이저 20으로 부팅돼서 시네벤치 한 바퀴 돌아가는 것까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네벤치 네거티브 20부터 시작해서 시네벤치 돌려보고 계속 커브 옵티마이저 값을 추가로 인가하면서 한번 최적화 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이 됐고요. 커브 옵티마이저 네거티브 20을 넣은 상태에서 시네벤치를 한 바퀴 돌려볼게요.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었기 때문에 유효 클럭이 더 높게 터집니다. 5250, 그 다음에 5100 정도 터지고 있네요. 온도는 84도 정도 나오고 있고, 소비 전력 230W 정도 쓰고 있죠. 보통 부스트 클럭이 맥스 클럭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소비 전력이 커브 옵티마이저를 계속 넣는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클럭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동일한 패키지 소비 전력의 클럭만 높아질 뿐이에요. 퍼포먼스가 단순하게 커브 옵티마이저만 살짝 잡았는데 44,700점 정도 나오죠. 이거 하드웨어 인포 끄고 돌리면은 45,000 넘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45,000점 약간 모자릅니다. 44,942점. 자, 다시 바이오스
프리세트 들어가서 이번에는 다시 커브 옵티마이저 25를 시도해 볼게요. 5개 값을 올리고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이 됐고 시네벤치 한 바퀴 돌아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유효 컬럭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보시다시피 5276, 5146까지. 근데 소비 전력은 여전히 230W 동일합니다. 시네벤치 점수는 거의 45,000에 근접했네요. 요거 끄고 돌리면 이제 45,000점이 넘었네요. 자, 이번엔 네거티브 30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역시 부팅 잘 됐죠. 자,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면 이제 클럭이 많이 안 올라가네요. 아마 클럭 수율 1개 지점에 거의 도달한 것 같은데 두 번째 CCD는 클럭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소비 전력은 똑같죠. 점수는 많이 올라갔네. 그래도 45,472점. 이거 끄고 돌리면 45,500점? 잘하면은 46,000도 되겠는데 46,000 조금 안 되게 나왔어요. 45,922점. 이번엔 네거티브 35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역시 부팅은 잘 됐고요. 다시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면 자, 1번 CCD는 이제 거의 5,300에 도달하고 있고 2번 CCD가 5,236 정도. 전력 소비량은 아직도 230W죠. 점수는 45,566점 정도. 요거 끄고 한번 돌리면 드디어 46,000점을 넘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안정성 있는 값은 아니에요. 지금 커브 옵티마이저를 계속 높여가면서 한 번만 돌린 값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거티브 40 한번 시도해 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부팅 됐습니다. 네거티브 40이 조금 높은 값이긴 한데 어쨌든 35에서 시네벤치가 한 바퀴 돌아갔잖아요. 멈췄네. 멈췄습니다. 리셋. 네거티브 35에서 시네벤치가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네거티브 40을 넣었을 때 이게 충분히 불안정 값임에도 불구하고 부팅은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바이오스에 이렇게 들어와서 값을 다시 수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일단 40은 문제가 있는 걸 확인했고 이게 40에서 부팅이 되고 시네벤치를 돌다 죽었으면은 아주 조금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건데 아예 부팅조차 안 됐다는 거는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의 안정성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어느 정도 값을 빼서 시도를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네거티브 40에서 시네벤치 한 바퀴가 잘 돌고 몇 바퀴 더 돌려봤는데 돌다가 죽는다. 그러면은 안정성이 아주 미세하게 모자른 거니까 뭐 한 38, 37 요 정도까지 깠었으면 되는데 지금은 시네벤치 한 바퀴 돌다 죽은 것도 아니고 아예 부팅하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안정성이면 이 네거티브 35라는 값도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5부터 테스트를 하면서 점점점 더 작은 값을 써가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값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 그런 안정성을 찾아가는 과정 절차 자체가 좀 많이 번거롭다. 나는 좀 대충 하고 싶은데 그냥 딸깍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값을 대폭 깎으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네거티브 40에서 부팅조차 안 되는 수치인데 그럼 35부터 시도를 해보면 되겠다 싶으면 그러면 아예 여기서 5개 빼서 30은 어떨까요? 30도 불안하면 한 25 넣으면 얘는 돌지 않을까? 그 정도의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네거티브 40에서 만약에 부팅이 안 됐다 그러면 25 정도 넣고 그냥 실사용 테스트 하세요. 게임도 돌려보고 뭐 하고 하다가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더 까요. 여기서 뭐 23, 22, 뭐 20 이렇게 까면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일단 40에서 부팅이 안 됐을 때 그 수치에서 무려 20개나 값을 깠을 때 웬만하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저는 35를 기준으로 다른 시도를 해볼 건데 지금 제가 테스트하는 CPU가 뭐 98X3D나 아니면 9850X3D 같은 CCD가 하나인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코어가 아니라 per CCD라는 시도를 할 수가 있고 CCD별로 적절한 네거티브 값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올코어 기준으로 우리가 35라는 값을 시도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CCD별로 값을 높이는 건 어떨까요? 방금 전에 네거티브 40이라는 값을 줬을 때 0번 CCD와 1번 CCD의 수율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40이라는 값이 어느 CCD에서 좀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이 값을 좀 더 줄 수 있는 혹은 더 빼야 되는 CCD는 어느 건지 그거를 파악해서 CCD별로 최적화해서 커브 옵티마이저를 먹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퍼코어 옵션도 있는데 이건 코어별로 네거티브 값을 지정해 주는 건데 이 옵션이 젠3 때까지만 해도 좀 쓸만했거든요. 근데 이제 젠4나 젠5
DDR5, DDR5급에 오게 되면서 포코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코어 간의 편차가 좀 심하게 나면은 포코어로 잡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코어 간의 편차가 크다기보다는 그냥 CCD나 올코어로 이렇게 한 번에 잡는 것 대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는 포코어로 잡진 않습니다. 제가 5000번대 CPU 쓸 때는 포코어로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CCD로 이렇게 한 방에 때려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 봅시다. 일단 네거티브 40에서 아까 부팅조차 안 됐잖아요. 그러면 CCD 0번을 40을 주고 CCD 1번은 35로 하고 한번 부팅 해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부팅이 되긴 됐는데 바로 뻗었어요. 역시 CCD 0번이 네거티브 40이란 값을 수용하기에는 조금 후달리나 봅니다. 다시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CCD 0번을 다시 35로 바꾸고 그러면 CCD 1번은 혹시 40을 수용할 수 있을까? 요거 한번 시도해볼까요? 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수율이 안 되면 안 들어가는 거지. 근데 한쪽만 수율이 조금 좋고 안 좋고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시도해보고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이번에는 부팅이 됐어요.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자마자 뻗었습니다. 멈췄어요. CCD 1번이 네거티브 40 값으로 부팅까지는 됐는데 결국에 얘도 시네벤치를 키자마자 뻗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팅이 안 되던 CCD 0번이랑 사실상 큰 편차가 없는 걸로 지금 보여져요. 뭐 굳이 따지자면 CCD 0번이 35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CCD 1번은 36 정도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제가 장착한 CPU는 CCD 간의 편차가 그렇게 없는 걸로 보여지고 이런 경우는 그냥 올코어로 잡아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950X3D2 같은 CCD가 두 개인 제품을 다루실 때는 이렇게 CCD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정화를 보려면은요, 시네벤치로 돌려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튜닝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쓰는 데까지 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커브 옵티마이저 이렇게 자꾸 시네벤치 돌려서 이상이 없네 하고서 실사용하다가 뻗었어.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네 하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값을 더 수정해서 더 라이트하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값을 계속 수정해 나가시는 그런 실사용 테스트까지 포함하는 절차가 이런 튜닝 작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시네벤치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거는 시네벤치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적당히 사용할 때 이 시네벤치 이상의 부하를 주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 느낌으로 시네벤치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네벤치보다 더 부하가 심한 무언가를 돌린다, 잠깐이라도 부하가 더 심해서 시스템이 뻗으면 그거는 내가 그 부하가 좀 더 심한 툴을 돌릴 수 없는 환경인 겁니다. 그러면은 값을 조정을 해 주시는 게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시네벤치 기준으로 35, 36을 잡고서 시네벤치로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돌렸는데 뭐 문제가 없더라. 그래요.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AMD 시스템의 커브 옵티마이저를 설명할 때 보통 시네벤치가 최대 클럭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CCD 0번이 간신히 5300, 그 다음에 CCD 1번이 5300도 도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CPU를 가지고 게임을 돌리면요, 부하가 낮기 때문에 5600으로 이제 클럭이 튈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네벤치 돌리는 거는 방금 보셨다시피 저랑 동일한 클럭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5200에서 5300 정도의 클럭의 안정성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거보다 클럭이 낮게 나오면 괜찮겠지만 그거보다 클럭이 높게 튀는 경우에는 그만큼 전압 로드라인 상에 좀 더 높은 클럭과 좀 더 높은 전압을 사용하게 돼요. 그 클럭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높은 클럭의 안정성 테스트를 하려면은 그 정도 클럭에 충분한 부하를 줄 수 있는 툴을 사용해야 돼. 근데 그런 툴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네벤치로 일단 잡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기술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 커브 쉐이퍼. 이거는 9000번대 CPU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커브 쉐이퍼 옵션에 들어와서 커브 쉐이퍼 옵션은 CPU 로드라인 상의 여러 구간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나온 기능으로서 여러분들이 고클럭에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시네벤치로 도달하지 못하는 고클럭의 CPU를 사용할 때 뭐 9800X3D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9800X3D는 시네벤치 부하를 돌려도 커브 옵티마이저로 최대 클럭을 낼 수 있어요. 근데 9850X3D나 아니면 지금 장착한 것처럼 950X3D 혹은 950X3D2 같은 경우는 최대 클럭이 5.6GHz, 5.7GHz 이러는데 시네벤치 돌려봐야 거기까지 클럭 도달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런 높은
높은 클럭에서의 제어가 필요한데 지금 잡아놓은 커브 옵티마이저 값은 방금 보셨다시피 5200, 5300의 커브 옵티마이저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높은 클럭일 때 만약에 전압이 모자르게 돼서 시스템이 뻗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프로그램은 저부하 상태에서 더 고클럭이 터지고 고부하 상태에서 오히려 클럭이 더 떨어집니다.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게 AMD 시스템의 부스트 원리예요. 그걸 자세히 오늘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높은 클럭에서 지금 제가 잡은 35라는 커브 옵티마이저 값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높은 클럭의 구간만 커브 옵티마이저를 더 주기 위해서 지금 커브 쉐이퍼라는 기능을 쓸 겁니다. 보통 여기에 맥스 프리퀀시라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라는 항목이 있어요. 로우 템퍼러처, 미드 템퍼러처, 하이 템퍼러처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온도에 따른 편차까지 조정하기 쉽진 않을 거니까 그냥 하이 프리퀀시를 한 뭉탱이로 그 다음에 맥스 프리퀀시를 한 뭉탱이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 프리퀀시랑 맥스 프리퀀시의 항목들을 모두 이네이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템퍼러처 사인을 네거티브가 아니라 파지티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 프리퀀시일 때 내가 파지티브 몇을 줄까, 맥스 프리퀀시일 때 파지티브 몇을 줄까, 그거를 여기다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파지티브냐면 자 지금 내가 잡은 커브 옵티마이저 세팅 값은 5200에서 5300 사이에서 안정화가 되는 값이라고 칩시다. 제가 안정화를 직접 돌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것까지 돌리면 시간 관계상 영상이 엄청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35를 안정화 값으로 썼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방금 세팅한 값은 5200에서 5300 정도의 클럭을 테스트한 값이다. 그러면 그거보다 높은 클럭에 도달할 때에 전압이 모자른 경우는 전압을 더 줄 수 있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커브 옵티마이저에서 전압을 더 주기 위해서는 커브 옵티마이저의 네거티브 값을 풀어야 되죠. 더 높은 클럭을 위해서 커브 옵티마이저 값을 좀 더 풀면은 그러면 좀 낮은 클럭에서는 이 커브 옵티마이저 값이 충분히 돌아갈 텐데 그 부하 상태가 아니라 저부하 상태에서 터지는 높은 클럭 때문에 이 값을 포기에는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브 쉐이퍼로 이 하이 프리퀀시, 맥스 프리퀀시 구간만 추가적으로 파지티브 값을 주면은 커브 옵티마이저 값 플러스 커브 쉐이퍼 값 해서 그 구간의 토탈 커브 옵티마이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이 프리퀀시에서 내가 5라는 값을 이렇게 세 가지 항목 다 이렇게 5를 주겠다. 그러면 이 하이 프리퀀시 구간이 지금 커브 옵티마이저를 35를 세팅을 했는데 하이 프리퀀시 구간에 도달하면은 이 커브 옵티마이저 값이 네거티브 35에서 파지티브 5가 더해져서 네거티브 30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맥스 프리퀀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5개 정도 넣어주면은 그러면 맥스 프리퀀시에 도달했을 때 마찬가지로 커브 옵티마이저가 30 정도로 돌아가게 되는 거겠죠. 이론적으로는 더 높은 프리퀀시에서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이 프리퀀시보다 맥스 프리퀀시를 더 큰 값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990X3D 같은 5.6기가, 5.7GHz에 도달하는 CPU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사실상 이 5.6GHz에 도달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이 CCD 수율이 5.6이나 5.7에 도달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냥 명목상으로 클럭이 도달은 하지만 거기에 부하가 가해지면은 수율 문제로 클럭이 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스 프리퀀시 값은 좀 크게 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15나 한 20 이렇게 크게 가면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세팅을 하고 저장하고 나가게 해볼게요. 자, 부팅됐고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5300 클럭, 5200 클럭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 프리퀀시에서 파지티브를 주게 되면 약간 클럭이 까일 수 있어요. 로드라인 자체가 조금 더 높은 전압을 선호하게 되면서 소비 전력은 여전하게 비슷하고 이렇게 시네벤치를 돌렸을 때 최대 클럭에 도달하지 못하는 제품들은 소비 전력을 까고 싶으면은 커브 옵티마이저 잡을 게 아니라 전력 제한을 해야 됩니다. 시네벤치보다 TM5가 조금 더 클럭이 높게 터지긴 하거든요. 뭐 에이다 64 돌리면 죽는다는 분들 계시는데 에이다 64가 부하가 심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에이다 64가 시네벤치보다 부하가 낮아서 더 높은 클럭이 터지면서 죽는 겁니다. 지금 TM5도 보시면은 시네벤치보다 지금 더 높은 클럭이 터지죠. 얘가 시네벤치보다 부하가 더 낮아요. 얘는 CPU 갈구는 것보다 메모리 갈구는 게 주력이잖아요. 그러니까 CPU 쪽에 부하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안 터지는 거고 에이다 64는 CPU 쪽을 갈구는데 시네벤치보다 더 라이트한 부하에서 돌리기 때문에 더 높은 클럭이 터지면서 그 클럭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커브 쉐이퍼로 마무리 지으면은 더 높은 클럭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로드라인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커브 쉐이퍼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돌려봤는데 커브 옵티마이저 방금 세팅 잡은 거는 제가 최종적으로 잡은 값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보고서 왜 이렇게 고수율을 뽑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최적 안정화 툴은 제가 따로 다 돌리고 지금 이렇게 세팅 잡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안정화 과정을 거치려면 몇 시간 동안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돌릴 거고요. 어쨌든 오늘 커브 옵티마이저, 커브 쉐이퍼 설명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수동 오버클럭을 한번 해볼게요. 갈 길이 멀어가지고 일단은 디폴트 세팅을 로드하고 이 CPU의 수동 오버클럭은 여기서 하면 될 거예요. CPU 코어 레이시오 컨피그 들어가면은 올코어로 할 거냐 퍼CCD로 할 거냐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올코어로 맛 좀 보고 나서 아까처럼 이제 퍼CCD로 마무리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CPU 코어 레이시오를 여기서 설정하고 그 다음에 CPU 코어 VID를 여기서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로드라인 컬리브레이션을 여기서 조정 가능하게 돼 있는데 디폴트 값보다 내리는 게 있고 올리는 게 있네요. 이건 나중에 한번 만져보고요. BCLK 오버는 오늘 안 할 거고요. 시간이 나면 메모리 쪽까지 해볼 겁니다. 갈 길이 멀어요. 일단은 커브 옵티마이저 값을 좀 참고를 하면 도움이 좀 되는데 대략적으로 일단은 전압은 1.3V 정도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CPU 코어 레이시오를 아까 커브 옵티마이저 넣었을 때 한 52배수 정도는 돌아가는 느낌이었으니까 52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52.00이라고 나올 겁니다. 레이시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배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고 보시면은 이제 5200으로 이렇게 싹 다 고정된 게 보이죠? 실제로 유효 클럭으로 봐야 되는데 한번 돌려볼게요. 자, 5200 클럭 정도만 넣어도 45000점 쉽게 넘어가죠. 근데 이제 1.3V가 온도가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전력을 255W 정도 지금 쓰고 있네요. 그러면은 아까 52배수 정도가 이거보다 더 낮은 전력에서 돌아갔기 때문에 전력 다이어트가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클럭을 좀 더 높인다거나 일단 온도가 조금 높으니까 전압을 1.25V로 낮춰보고 그 다음에 하는 김에 클럭도 53배수 정도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다시 한번 돌려보면 자, 부팅됐고 5300 클럭으로 잡혀요. 이제 유효 클럭이 올코어 53배수가 잘 돌아가는 게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전압을 좀 낮췄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233W 정도, 온도가 83.2도 정도 나오죠. 점수는 거의 46000점을 육박하는데 이걸 끄고 한번 다시 돌려보면 그러면 46356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시도를 해볼게요. 일단 온도 보니까 전압은 1.27 정도 줄게요. 27보다 높은 전압을 주면 약간 좀 부담스러운 온도인 것 같고 코어 배수를 이번에는 0.25 클럭 단위로 올릴 수 있거든요. 53.25로 하든가 아니면은 좀 무리수긴 한데 53.5로 한 방에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야, 부팅 됐는데 5350으로 잡혔고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점수놀이 개념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5350 클럭으로 잡은 거를 그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거든요. 에러 났네. 5350은 좀 무리인 것 같고 네, 좀 설명을 마저 할게요. 수동 오버클럭을 이렇게 잡으면은 게이밍 돌릴 때도 요 클럭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CPU가 원래 순정일 때 도달 클럭이 5.6GHz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 오버클럭은 이런 멀티코어 작업 성능에서의 그런 퍼포먼스 향상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게임 성능에서는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X3D6 CPU들은 수동 오버클럭 퍼포먼스 수치가 스펙상 최대 클럭에 도달하지 않는 CPU들은 무조건 수동 오버클럭보다는 커브 옵티마이저 쪽이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시네벤치 같은 거에 이런 점수놀이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동 오버클럭을 조금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단 5350에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약간만 좀 더 조정을 해볼게요. 일단 53.25로 하고 이게 전압이 모자라서 안 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클럭 수율 자체가 모자랐을 수도 있어요. 보통 클럭 수율이 53배수 54배수 사이가 그 구간에서 뿔딱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장하고 나가게 해서 이걸로 한 번만 돌려보고요. 자, 부팅 잘 됐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수동 오버클럭으로 만약에 안정화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개념적으로는 비슷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동 오버클럭 같은 경우는 PBO랑 약간 다르게 이거보다 더 높은 클럭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시네벤치 정도로 안정화 보면은 웬만하면 게임이나 이런 다른 작업하실 때 튕기거나 그런 증상이 거의 없을 거고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높은 클럭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시네벤치보다 내가 사용하는 작업 툴이 좀 더 부하가 심하다. 예를 들어 OCCT급의 부하가 걸리는 작업을 한다. 그런 분들은 그 정도의 부하를 주는 작업 툴로 테스트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한 바퀴는 잘 돌아가네요. 거의 이제 점수놀이 느낌인데 5325에서 클럭 수율 문제인지 전압 문제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서 전압 다이어트를 해보거나 아니면 좀 더 높은 클럭에서 전압을 더 추가 인가해서 돌려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쿨러가 온도가 마진이 좀 있으니까 전압을 좀만 더 줘볼게요. 53.5배수를 주고 1.3
1.3V로 한번 시도해 보고요. 사실 1.3V보다 높은 전압은 못 줄 것 같은데 뭐 커스텀 순행으로 뭐라 이런 거 쓰시는 분 아니면은 웬만한 순행 쿨러에서 지금 테스트 결과 1.3V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한번 시도만 해볼게요. 쿨러가 좋긴 하니까.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전압을 살짝 올리긴 했는데 전압을 올리면 온도도 올라가면서 이 클럭을 유지할 때 필요한 요구 전압량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전압이 올리는 게 답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돌긴 도네요. 온도가 지금 91.8도 정도 나오는데 260W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온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죠. 이게 AMD 특성입니다. 인텔보다는 이런 소비 전력을 제대로 커버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열 전도 효율이 인텔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력이 높다 하더라도 3열 순행 쿨러를 가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끄고 점수놀이 삼아서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47,000점은 조금 아쉽네요. 지금 점수가 46,800점 정도. 여기서 더 높은 클럭은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53.75 1.3V가 거의 온도가 마지노선이죠. 방금 보셨다시피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시도해 볼게요. 자, 부팅은 되는데 한번 돌려보죠. 그리고 참고로 순정 상태에서도 멈췄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53.5배수의 1.3V 정도가 그나마 뭐 한두 바퀴 정도 돌릴 법하고, 심지어 이게 뭐 몇 시간씩 돌리면 이것도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수치는 제 CPU의 수율에 맞는 제 케이스인 경우에 특히 안정화 값이 아니라 그냥 점수놀이 삼아서 넣어본 값이고, 실사용은 저도 수동 오버클럭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커브 옵티마이저로 잡고 쓸 생각이고, 그래서 결국 수동 오버클럭은 점수놀이 하실 때 한번 만져보시면 될 것 같고, 별로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고, 그 다음에 순정 전압에서 저번 영상에서 제가 한 1.3V 정도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도 1.3V인데 소비 전력과 온도가 좀 더 높게 나오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수동 오버 상태에서는 1.3V가 고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수동 오버 상태가 아니라 AMD CPU의 기본적인 부스트 클럭 메커니즘에 의하면 CPU 로드라인에 따라서 부하가 걸리면 전압이 오히려 떨어져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순정 상태에서 순정 전압이 1.3V로 유지가 되더라도 이게 부하가 걸리게 되면 전압이 떨어지면서 클럭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3V를 때려 박으면은 1.3V가 고정으로 유지가 되면서 5350 클럭이 고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게 수동 오버클럭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동 오버클럭은 여기까지 하고요. 변인 통제를 위해서 다시 바이오스 디폴트 값으로 로드하고, 이번에는 메모리 한번 만져볼 겁니다. 지금 메모리 세팅 옵션에 들어가면은 지금 장착된 메모리가 제가 이번에 새로 구매한 6000의 CL30짜리 팅그룹 메모리예요. 이게 M다인지 A다인지 모르겠는데 요걸 가지고 한번 써볼 건데, 일단은 이게 OPP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히 따라할 수 있는 값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하이닉스 칩셋 기준으로 이렇게 6000 정도 넣고요. FCLK는 그냥 오토 넣고 UCLK DIV1 모드라는 거를 이렇게 UCLK는 MCLK다 하고 1대1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오토로 두고요. 하이 메모리 볼티지 모드, 이게 고전압 넣는 모드인가 보네. 일단은 지금 요거 할 건 아니고 VDD 전압을 1.35V, VDD-Q 전압을 1.35V 이렇게 넣으면은 6000의 CL30이라는 OPP 설정에서 주로 쓰는 그 스펙을 수동으로 넣는 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이 메인보드가 OPP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오토로 두고, 타이밍을 지금 타이밍이 회색으로 돼 있어서 수정이 안 되죠. 타이밍 수정을 하려면은 제일 위로 올라와서 메모리 프로파일에서 이거를 눌러보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설정들이 잠금이 풀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타이밍을 넣을 수 있게. 그래서 타이밍은 CL은 30으로 넣고요. RCD RP를 40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오토라고 저장하고 나가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잘 되시는 분은 이 RCD RP를 38로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을 거고, 이것도 잘 되시는 분은 36으로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36보다 낮은 값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하이닉스 칩셋 기준으로 1.35V에서 6000 클럭의 CL30 정도는 하이닉스 M다이나 A다이나 대부분 되는 편인데, 이 RCD RP가 메모리 칩셋에 따라서 36이 되는 애들도 있고 38이 되는 애들도 있고 40이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주 극히 드물게 42를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40도 에러가 난다, 42로 풀어야지만 에러가 잡힌다 하시는 분은 내가 진짜 메모리 개뿔딱이구나 라는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은 M다이 같은 경우에 이 RCD 타이밍이 풀려있는 경우가 많고 A다이가 보다 36에 근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A다이임에도 불구하고 38로 풀어지는 애도 제가 봤고요. 요새 공정 개선이 많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M다이인데 요게 되는
되는 애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값을 수정해 보면서 한번 세팅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부팅이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이 됐습니다. 메모리 쪽을 건드리게 되면 이제 메모리 트레이닝이 걸리게 되면서 부팅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AMD는 젠 타이밍으로 메모리 타이밍을 확인하면 되는데 업데이트 됐다고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CPU 990X3D2, 그 다음에 불칸 보드고요. 6000 클럭에 303636 이렇게 제대로 적용이 됐고, VDD-Q 1.35V인데 VDD-Q가 약간 튀네요. 그리고 VSOC는 이렇게 오토로 뒀을 때 1.2V로 잡히는 게 확인됩니다. 이게 오버클럭 적용한 게 아니라 순정이었으면은 더 낮은 VSOC가 적용이 될 건데, 보통 메모리를 건드리게 되면 바이오스마다 편차가 있지만 1.2V에서 1.25, 1.3V 이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MCLK, UCLK 3000 클럭으로 동일하게 1대1 세팅된 거 확인되고, 순정에서 FCLK가 2000을 사용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메인보드가 2000을 많이 씁니다. 이걸로 뭐 TM5든 맴테스트든 돌려보시면 되는데, 일단 AMD 1대1 세팅에서는 안정화 볼 때 그냥 TM5 정도만 돌리시면 됩니다. 이게 1대1 세팅에서 6400을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부분 그 1대1에서 고클럭이 안 들어가는 이슈는 UCLK를 높일 수 없어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UCLK 수율은 결국 이것도 맨컨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게 온도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TM5 정도로만 그냥 테스트 하셔도 TM5가 타이밍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TM5 정도만 돌려도 충분하고요. 근데 1대2 세팅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맨컨과 맨컨의 온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1대2 세팅에서 고클럭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TM5보다는 맴테스트나 오히려 이런 CPU 쪽에 부하를 많이 주는 그런 테스트 툴로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1대1 세팅만 돌리시는 분들은 그냥 적당히 이제 TM5 정도 돌리시면 되고, TM5 돌리는 방법은 따로 숙지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TM5 돌리실 때는 관리자 권한으로 돌리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딸깍하고 눌렀죠. 왜 그냥 누르냐면, 저는 여기 바로 가기에 관리자 권한 세팅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이렇게 두 개 체크해 두면 그냥 클릭해도 관리자 권한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팅해 두시면 테스트하기 좋고, 이거는 AMD에서 OPP로도 활용할 수 있는 세팅이기 때문에 이런 6000의 CL30 1.35V 세팅은 하이닉스 칩 메모리를 사용한다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OPP 옵션이 없는 이 보드에서 대충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팅 속도가 조금 느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팅 잡고 나서 어드밴스에 CPU 컨피규레이션 들어가서 AMD CBS 들어가서 UMC 커먼 옵션 들어가면 DDR 옵션 있고요. 여기 DDR 메모리 피처스 들어가면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에네이블 해놓은 상태에서 쓰시면 되고, 이걸 에네이블 해서 쓰실 때는 파워다운 모드도 항상 에네이블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파워다운 모드가 디세이블일 경우는 이걸 항상 디세이블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에네이블 설정하고 쓰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메모리 튜닝을 하고 있는데 뭐가 세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파워다운 유무 상관없이 얘를 디세이블로 놓고 그리고 나서 세팅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매번 부팅될 때마다 리트레이닝을 거치면서 좀 더 정확한 트레이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옵션을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부팅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트레이닝 정확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세이블 걸고 OPP에 준하는 설정 적용하는 건 보여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1대2로 클럭을 올려볼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클럭이 올라갈지 모릅니다. 지금 장착된 메모리가 A다인지 M다인지도 모르고요. 일단은 1대2 세팅하고 전압은 1.35V 정도 그대로 쓸게요. 그리고 VPP 전압은 냅두고 CPU VDD-IO MC 볼티지라고 하는 거 이것도 1.35V 정도 쓰겠습니다. SoC 전압은 일단 노트로 두고요. 나머지 그냥 두고 여기서 이제 클럭만 올려볼 건데, 클럭 올릴 때 타이밍이 자동으로 풀어지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다른 타이밍들은 모두 오토로 둘 거예요. 그리고 오토 상태에서 클럭을 조정했을 때 과연 타이밍이 자동으로 풀릴지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일단 6000 클럭 그대로, 그렇지만 타이밍은 오토로 풀어놓은 상태에서 한번 부팅을 시켜볼게요. 이게 정상 부팅이 되면 일단 6000 상태에서 타이밍이 자동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거고, 그거는 바이오스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일단 부팅이 됐는데 젠 타이밍을 열어볼게요. CL이 36, RCDRP가 40으로 고정이 되네. 지금 1대2로는 제대로 적용이 됐고, 타이밍이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메모리 튜닝 하실 때 이런 타이밍을 오토로 뒀을 때 내가 클럭을 몇 클럭으로 부팅을 시키든 간에 이 타이밍을 적절히 잘 풀어주는 그런 바이오스가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불칸 보드는 이게 좀 취약해요. 아마 컬러풀 본사
본사에서 이 영상 보실 건데 엔지니어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이 타이밍이 오토일 때 이 클럭을 베이스로 해서 이 타이밍들이 제덱 표준에 준하는 그런 속도 수준으로 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바이오스가 메모리 오버클럭을 시도하는 유저들한테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클럭을 높일 때 타이밍 같은 거를 신경 안 쓰고 클럭만 조정해가지고 내가 최대 클럭을 확인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타이밍을 조이든가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토 상태에서 타이트한 타이밍이 들어가면 클럭을 높일 때 이런 고정 수치가 변경되지 않으면 클럭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상태일 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타이밍이 잡히는 케이스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가바이트의 AMD 보드가 이걸 잘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레퍼런스가 필요하면 기가바이트 보드 따라서 한번 바이오스를 수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컬러풀 본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자, 다시 메모리 세팅으로 들어와서 일단 오토 상태에서 타이밍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 타이밍은 적절하지 못해요. 그럼 클럭을 높이기 위해서 타이밍을 수동으로 좀 풀어줘 볼게요. 일단 값이 얼마나 들어갈라나? 60이 들어갈라나? CL이나 RCD RP를 한 60 정도로 큰 값을 사용하고요. 나머지 타이밍은 조금 타이트한 타이밍이 있나 한번 쓱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트한지 여부에 대한 거는 제 경험에 기반하는 거예요. 보통 하이닉스 메모리 기준으로 오버클럭 경험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타이트하겠구나 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 요 아래에 있네요. 여기 어드밴스드에서 찾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값을 서로 공유하진 않나봐요. 지금 디세이블 상태인데 그러면 요거를 디세이블로 바꾸고 여기서 AMD CBS에서 설정한 값을 오토로 풀어줄게요. DDR 메모리 피처스에서 이거를 오토로. 근데 파워다운 모드가 디세이블 상태네. 이거는 오토에서 자동으로 디세이블로 잡히는 건가? 일단 에네이블로 두겠습니다. 보통 파워다운 모드가 디세이블이고 그 다음에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가 에네이블 상태면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해결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 상태로 하면은 뭐 블루 스크린이 뜬다거나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디세이블로 했지만 얘는 그냥 에네이블로 쓸게요. 일단은 이렇게 두고 이걸로 6000 클럭에서 부팅이 되는지 테스트 해보고 6000에서 잘 되면은 이제 클럭을 올려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클럭을 올려볼게요. 다시 메모리 세팅에 들어와서 자, 이제 클럭을 올려볼 건데 어차피 1대2이기 때문에 7200으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지금 장착된 메모리가 헤닉스 A다인지 M다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16기가 모듈인데 이게 안 되면 A다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이 됐어요. 젠 타이밍을 열어보면 7200이 됐죠. 이게 고수율 M다이가 요게 되긴 되거든요. 근데 아마 A다일 확률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자, 클럭을 더 올려볼 거고요. 시간 관계상 일단 클럭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만 넣어보고 타이밍 조이는 건 사실 메모리 수율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클럭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만 테스트 해볼게요. 일단 A다이가 맞을 거라고 가정하고 7800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잘 되면 이제 8000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이제 7800이 부팅이 됐어요. 이게 됐으면 이제 요 메모리는 A다이가 맞다는 소리입니다. M다이로는 요런 클럭 안 돼요. 이제 클럭을 더 올려볼 건데 8000으로 한번 시도해 보고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8000 클럭 부팅이 됐고요. 부팅이 됐다고 이게 실사용 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최대로 부팅 가능한 클럭을 찾고 나서 거기서부터 실사용 가능한 클럭을 찾아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클럭을 좀 더 높여볼게요. 이게 불칸보드다 보니까 10레이어 메인보드거든요. 그러면 퍼포먼스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정도 클럭을 쓸 거면은 이제부터는 메인보드 뿐만이 아니라 CPU의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랑 그 다음에 메모리의 수율도 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CPU 메인보드 메모리 3개 중에 수율 체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클럭을 조금 더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8200으로 시도를 해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8200도 일단 부팅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슬슬 클럭 올리는 게 수율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거든요. 일단 요 정도가 TM5 돌렸을 때 바로 죽지 않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많이 불안정하면 이거 키자마자 뚜루룩 에러 뜨면서 죽거든요. 일단 그러면 더 클럭을 높여볼게요. 자, 이번엔 8400.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율 영향이 많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오, 8400 일단 부팅 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수율 3박자가 진짜 잘 맞아야 되는데 바로 죽진 않을까? 이것도 한번 눌러보면 바로 뻗었어요. 역시. 자, 8400은 TM5 돌리자마자 뻗어가지고 다시 재부팅을 했고요.
그 사이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저희 딸내미 학교 시간 돼서 육아하고 그 다음에 4월 22일 날 엠바고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좀 하고 나서 이제 왔어요. 하던 거를 마저 계속 해볼 건데 이제 8400 클럭이 돌리자마자 바로 뻗었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수율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압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압을 쓴 게 1.35V 정도인데 8400이라는 클럭 치고는 이 전압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전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전압을 인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PMIC 기준으로 하이 볼티지 모드가 아닌 경우에 한 1.43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더 높은 전압이 들어가나? 더 높은 전압을 넣으면 하이 볼티지 모드가 자동으로 에네이블로 바뀌네요. 1.44도 그렇고 1.43 1.43V를 초과하면 하이 볼티지 모드가 지금 변경이 되는 게 확인이 되고 굳이 수동으로 하이 볼티지 모드를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입력값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1.43V로 통일을 시키고 그리고 1대2를 세팅을 할 때 이 SOC 전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오토로 두고요. 나머지 전압도 일단은 그냥 오토로 두고 부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00 클럭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고 8400 뜨죠. 1.43V를 인가했는데 VDDQ는 1.44까지 들어가네요. 8400 정도 되니까 VSOC가 오토인데 1.3V가 들어가네요. 이건 좀 다이어트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TM5를 한번 돌려서 이게 바로 멈추나 안 멈추나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멈추면은 이 1.43V에서도 8400이 좀 애매한 거고 그게 아니면 좀 안정성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통과를 해야 좀 더 높은 맨컨에 영향을 주는 맴 테스트나 아니면 Y크런처나 이런 거를 돌려볼 가치가 있는 건데 아까는 돌리자마자 뻗었는데 지금은 돌리는데 돌아가죠. 에러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돌리자마자 뻗었던 거는 전압이 모자른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을 높인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아까보다 안정성이 좋아졌다면은 클럭을 더 올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클럭을 좀 더 올려보는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종료하고 자 다시 바이오스 들어와서 이번엔 8600이 부팅이 되나 볼게요. 아마 8600도 전압이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단 저장하고 나가기. 야 부팅 실패가 됐는데 부팅 실패 나니까 요렇게 메모리 트레이닝 페일이라고 나오네요. 자 오케이 한번 눌러보고 그러면 어떻게 될라나? 바로 바이오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뱅글뱅글 도는 거 보니까 초기화 바이오스로 부팅이 되나 본데 초기화된 거 같죠? 아마 그거 같아요. 세이프 부트 기능. 일단 바이오스에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세팅한 값이 남아있을지 아니면 날라갔을지. 또 이거네? 아니 그럼 바이오스에 진입을 시켜줘야지. 오케이를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여기서 딜키를 눌러서 수동으로 들어가는 소리구나. 가만히 있으면 바이오스로 자동으로 보내주지를 않네요. 그래도 딜리트 키를 연타할 시간 정도는 있으니까 딜리트 키를 연타해서 다시 바이오스에 들어오면 지금 세팅 잡았던 게 다행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8600이 1.43V에서 실패를 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전압을 써봅시다. 1.5V로 맨컨 전압까지 이렇게 1.5V로 세팅하고요. 저장하고 나가게 한번 해볼게요. 전압을 좀 더 높였더니 일단 부팅이 됐습니다. 아까는 부팅조차 안 되는데 8600으로 부팅이 됐고 1.5V 정도 도나 한번 볼게요. TM5를 누르자마자 뻗을 수 있는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에러가 엄청 나죠. 뻗었습니다. 이게 1.43V에서는 트레이닝이 통과조차 안 됐는데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고작 0.07V 올렸다고 부팅까지 된 건 성공이지만 TM5 에러까지 안 나는 거는 조금 과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좀만 더 전압을 올려볼까? 1.6V 정도 주면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요 정도 전압은 이제 커스텀 순행의 영역입니다. 근데 일단 저는 지금 메모리에 스파쿨링 하나만 얹어놨고요. 그 상태에서 해보는 건데 지금 새벽인데 창문을 열어놔서 상온이 23도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한번 그래도 스파쿨링을 한번 믿고 1.6V 한번 때려 넣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1.6V 때려봤고 부팅이 됐어요. 이 정도면 이제 메모리 온도까지 좀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젠 타이밍에서 VDDIO 전압을 모니터링을 못 해주기 때문에 하드웨어 인포에서 요거 같은데 VIN 5번 메모리 온도는 요걸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VDDQ 전압이 인가 전압보다 좀 더 높게 들어가네요. 그걸 감안해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VDDQ 전압이 보시면은 약간씩 튀나 봅니다. TM5 한번 돌려보고 무리가 있네. 지금 수율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쿨링도 쿨링이지만 이 정도 전압을 넣었으면은 만약에 수율이 허락했다면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리자마자 바로 에러가 저렇게 투두둑 뛰어나왔다는 거는 아까 잠깐 테스트했던 1.5V랑 1.6V가 안정성에서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상황이죠. 다른 타이밍들은 그렇게 타이트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타이밍 이슈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VDD MISC 전압을 한번 높여서 좀 더 테스트를 해보고요. 얘는 1.3V 정도, 나머지는 안 건드려도 될 것 같고, VDD MISC 전압만 좀 더 높여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게 안 되면 메모리를 한번 갈아 껴볼게요. VDD P 전압도 한번 수정해보고 싶은데 아까 VDD P 전압이 몇인지 제가 모니터링을 안 해가지고, 일단 그러면 요 VDD MISC만 한번 높여서 테스트해보고, 만약에 부팅되면 VDD P 전압 모니터링 한 후에 요것도 한번 수정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요 상태로 저장하고 나가기. 일단 부팅은 됐고 VDD P가 1.15V 정도 되네요. TM5를 한번 잠깐 돌려보면 똑같네. 똑같아. 커스텀 순행으로 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이 CPU와 메인보드 메모리 3종 조합으로는 8600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기할 게 아니라 메모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메모리가 48기가로 올라갔습니다. 장착된 메모리는 클레브의 6000의 CL30 3636 메모리고 24기가 2개짜리 키트예요. 24기가 모델은 하이닉스 A다이에 준하는 M다이 모델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요걸로 램을 바꿔서 기존 세팅 그대로 부팅을 시켰는데, 일단 부팅은 잘 됐고요. TM5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죽네. 야, 이게 메모리를 바꿔도 동일한 거 보니까 맨컨 수율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CPU 뚜따를 하면 좀 더 들어갈진 모르겠는데 전압을 좀만 더 낮춰볼게요. 너무 높은 전압은 오히려 더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VDD P 전압도 아까 1.15V 정도였는데 얘도 1.3 정도 때려박아 볼까요? 저장하고 나가기. 부팅이 안 돼가지고 세이프 부트를 좀 써봤거든요. 세이프 부트를 눌러봤는데 뭐가 안 되던데? 이거 세이프 부트 되는 거 맞아요? 결국 시모스 클리어를 했습니다. 근데 시모스 클리어하고 부팅을 시켰더니 바이오스로 바로 진입이 됐네요. 시모스 클리어를 해서 세팅 값이 다 날라갔는데, 일단 지금 이 조합 가지고는 8600은 좀 어려울 것 같고 8400 또는 8200 정도에서 안정화를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타이밍을 풀어서 클럭을 높이시면 되는데, 메인보드마다 이런 오토일 때의 타이밍이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CL, RCD, RP 수치가 오토일 때 고정값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4개만 풀면 돼요. 이렇게 4개만 풀고 고클럭을 시도해보고, 그리고 나서 클럭 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감음한 다음에 적당히 그거보다 좀 더 클럭을 낮춰서 목표 안정화 클럭을 잡고, 그리고 나서 타이밍을 조이면 됩니다. 뭐 타이밍 조이는 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하기도 했고 굳이 이 메인보드만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오늘 타이밍 조이는 것까지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이 메인보드가 커스텀 순행도 아니고 뚜따도 안 하는 일반 상태에서 일단 8600까지 부팅이 됐고, 그리고 뭐 8400이나 8200 정도 안정화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불칸 보드를 처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보드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8600에서 바로 에러 나는 게 맨컨 영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 정도 클럭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CPU 맨컨의 병목이 굉장히 심하고, CPU 맨컨만 괜찮으면은 굳이 10레이어 보드가 아니더라도 한 8레이어 보드 램 슬롯 2개짜리에서도 8600 정도는 돌아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바이오스 때문일 수도 있고. 제가 기존에 맨컨 뽑기를 했던 CPU가 있으면은 그걸 꽂아서 테스트하면 되는데, 저는 최근에 뽑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사전에 맨컨 좋은 제품을 뽑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메인보드를 테스트할 수가 없어서, 일단 오늘 CPU, PBO 수동 오버클럭, 그 다음에 메모리 쪽 이렇게 만져본 거는 오늘 요 정도까지 할게요. 네, 일단 내용이 굉장히 지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APU도 한번 장착해서 클럭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PU 같은 경우는 최대 공식 클럭이 1400 정도였는데 과연 그 정도가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 컬러풀 메인보드를 한번 만져봤는데 스펙도 짱짱하고 나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 메인보드의 바이오스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진 않았고요.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족족 바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컬러풀 관계자분
관계자분들은 그걸 참고하셔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메모리 익스트림 프로필 뭐지? 하자면 프리셋이네. 근데 왜 다 6000에 CL 28, 26일까?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 이피시언시 모드라 해서 타이밍 프리셋 요런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 이름이 굉장히 MSI랑 비슷합니다. 아마도 세부 램 타이밍을 자동으로 만져주는 그런 옵션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시간 관계상 요건 스킵할게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장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능을 제가 탐구해보고 나서 소개를 드리게 되면 아마 이거는 쓰지 마시라고 깔 가능성이 높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제가 스킵을 하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이런 옵션 쓰지 마세요. 알고 써야지. 모르고 조여지는 타이밍은 분명하게도 테스트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고 이 정도는 쓸만한데? 라고 컨펌이 나올 만한 프리셋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칸보드 오늘 이 정도로 써보고, 이게 과연 국내에 정발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정발이 된다면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근데 컬러풀 관계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제품의 대체제들이 있어요. 에이펙스, OCF, 그 다음에 최근에 MSI에서 유니파이 X도 나왔고, 그런 제품보다 이 컬러풀이라는 인지도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발해서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가격 측정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하드웨어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일단 다루면서 크게 크리티컬하다고 느끼는 건 없었으니까 가격 측정만 잘하면은 어느 정도 한국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고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출시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길었는데 보시는 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